요즘 KF-21이 이미 실전에 들어간다는 말도 나오는데요. 현재 양산 출고 전력화 가운데 어느 단계에 와 있다고 봐야 하나요? 방위산업의 기술은 최첨단의 기술을 수요로 합니다. 이 무기산업, 무기를 개발하는 데 있어서는 이 기술 진보와의 진전 속도가 매우 빠르게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 기술의 최첨단 기술의 집약체가 되는 것이 바로 군용 항공기 중 전투기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러한 무기 중에서는 가장 고도화되어 있는 그러한 기술이 이제 집약된 하나의 무기 체계가 바로 전투기인데, 우리나라가 지금 KF-X라고 하는 KF-21 보람의 전투기 개발 사업을 추진 중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당초 계획했던 일정보다 앞당겨져서 전력화 일정이 좀 빨리 이제 우리가 이제 전투기 개발의 이제 완성 단계에 와 있는데요. 이제 혹자는 4.5세대라는 명칭을 하는데, 사실 전투기를 구분하는 세대 구분은 4세대냐 5세대냐지 4.5세대라는 건 없습니다. 근데 이제 4.5세대라고 명명한 것은 우리가 개발 초기에는 4세대 전투기였지만 개발하는 과정 속에서 이제 개발이 완료되고 이후에도 충분히 업그레이드 등을 통해서 5세대 전투기에 버금가는 5세대 수준의 전투기까지도 기대할 수 있다고 하니까 4.5세대라고 하는데, 사실 저는 엄밀히 얘기하면 4.9세대라고 하자고 제안하고 싶은 게 사실 4세대 전투기를 뛰어넘었습니다, 이미. 그렇기 때문에 4.5세대라고 하는 것은 무방하다고 보는데, 지금 현재 KF-X의 지금의 KF-21 전투기의 수준은 개발 완성 단계에 지금 목전에 앞두고 있는데, 지금 현재 수준만 보더라도 4.9세대급이다. 그러니까 거의 5세대에 버금간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전투기 개발은 그 나라의 모든 그러한 경제력이나 또는 그 기술력 등 국력 요소가 투영이 되는데 가장 중요한 핵심 기술, 그래서 최첨단 기술의 집약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바로 이러한 전투기입니다. 이러한 전투기는 사실 세대 구분을 하는 데 있어서 사실 우리나라가 선진국들에 비해서는 좀 많이 뒤처져 있는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나오는 게, 이미 미국 등 유럽 그리고 중국이나 해외 많은 이런 강대국들이 5세대 전투기 그 이상의 이제 결국은 6세대 전투기를 개발에 지금 속도를 내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지금 KF-21 전투기가 좀 많이 더딘 것 아니냐라고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데, KF-21 전투기가 결국은 향후 이제 업그레이드, 그러니까 업계에서는 우리가 PIP 사업이라고 하는데요. 프로덕트 임프로브먼트 프로세스라고 해서 성능 개량 사업, 그리고 사실은 비행 운영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OFP라는 개념도 있고, 약간 이제 항공기 설계, 기체 설계로부터 항공기를 개발하는 게 특히 군용 항공기의 경우에는 조금 일반 무기 체계와는 성격이 좀 다르긴 한데, 우리는 사실 그러한 성능 개량이나 업그레이드를 염두에 두고 지금 개발을 시작했기 때문에 5세대급이 아닌 5세대를 뛰어넘는 정도의 수준까지도 진화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우리가 4세대에서 5세대 전투기를 지금까지 얘기하고 있지만, 그렇다면 5세대 전투기와 6세대 전투기는 어떻게 구분하느냐? 이제 이것은 그냥 미국 공군의 5세대 전투기가 6세대 전투기에 대한 이제 규정이 있는데요. 미 공군은 5세대 전투기를 Air Superiority, 그러니까 공중 우세를 뜻합니다. 그래서 5세대 전투기는 이 공중 우세라고 하는 단어로 압축이 되는 반면, 미 공군이 얘기하는 6세대 전투기에 대한 정의에는 핵심 키워드가 에어 도미넌스, 그러니까 이거는 공중 지배를 뜻하거든요. 그래서 공중 우세를 뛰어넘는 공중 지배를 하는 그러한 막강한 군용 항공기 중 전투기의 성능과 위용을 이 공중 지배라는 단어를 통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6세대 전투기는 압도적인 성능을 보여주는, 그리고 지금까지 없었던 그런 새로운 형태의 전투기죠. 그래서 이 6세대 전투기 중에 또 핵심은 무인화입니다. 무인화. 그래서 트럼프 행정부의 정보 효율부에서도 얘기했던 게, 이제 유인 전투기 시대가 지나고 이제 무인 전투기 시대로 가야 된다고 얘기했던 게 그러한 6세대 전투기로의 진화에 있어서 가장 두드러진 큰 흐름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UA의 KF-21 참여 논의는 실제 도입이나 공동 개발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나요? 아니면 아직은 탐색 단계에 머물러 있나요? 사실 천문학적인 예산이 수반되고, 그 다음에 뭐 10년 아닌 그 20년까지 이게 사업이 장기화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최첨단 전투기를 개발하는 사업은 시작부터 이 개발 과정이 좀 순탄치 않습니다. 원래
미국 등 유럽, 전 세계 많은 나라들도 이 최첨단 전투기를 개발하는 과정은 그렇게 순탄치 않았고요. 그래서 원래 이러한 롱텀에 시간이 좀 장기간 소요된다는 특성이 있고, 그리고 기술 개발 과정에서도 이걸 성공을 답보로 개발이 완성된다는 보장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게 사실은 굉장히 고도의 그런 기술과 그리고 많은 집중적인 투자가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전투기 개발에 대한 부분은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쉽게 이루어지는 부분은 아닙니다. 사실 좀 엄밀히 얘기하자면 김대중 대통령 시절 우리가 과거 KF-X 전투기 개발을 1998년 그래서 2000년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가 지금 벌써 25년이 됐어요. 그러니까는 20년이 넘는 기간 동안에 우리는 보람의 사업 추진을 하겠다고 추진을 해왔는데, 결정적으로 우리가 이 KF-21 전투기 개발에 닻을 올릴 수 있었던 것은 인도네시아와의 국제 공동 개발에 합의를 함으로써 우리가 닻을 올릴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인도네시아는 KF-21 전투기 개발에 우리 입장에선 고마운 국가죠. 근데 지금은 일종의 인도네시아의 좀 이런 개발비 분담금 뭐 협조나 또는 개발 과정에서 불법으로 기술을 탈취하려는 시도를 했었고, 그리고 결국은 지금 인도네시아와의 좀 갈등이 봉합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좀 아쉬운 상황인데, 지금 인도네시아뿐만 아니라 사실 터키, 튀르키예죠. 그 다음에 아랍에미리트, 이제 UAE 등 이들 나라들이 지금 KF-21 전투기 개발의 막바지임에도 불구하고 참여와 협력을 지금 우리에게 러브콜을 보내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은 우리 입장에서는 국제 공동 연구 개발을 잘 활용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제 공동 연구 개발을 통해서 개발 이후에 예를 들어서 그 국제 공동 협력 개발의 협력국의 그 권역, 예를 들어서 중동 국가와 협력을 했으면 중동 지역에서의, 그리고 동남아 지역이나 남미 지역에서의 협력 국가와의 그런 공동 협력을 통한 완성된 무기 체계 플랫폼을 같이 공동 그 마케팅을, 그런 무기 수출 세일즈를 펼칠 수 있다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중동의 그 지역 정서나 종교적 특징, 그래서 그 지리적 인접성 등을 고려했을 때 사실 한국산 무기로만 이렇게 우리가 제한하는 것보다 현지 중동 국가와 예를 들어서 아랍에미리트, UAE와 우리가 협력을 하게 되면 아랍에미리트가 중동의 형제 국가들에게 수출 세일즈가 가능하기 때문에 사실 국제 공동 협력 개발을 하게 되면 그런 공동 전선을 펼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공동 개발은 이제 공동 마케팅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 보면 우리는 국제 공동 연구 개발을 확대하는 것이 중요하고, 실제로 전 세계적으로도 국제 공동 연구 개발의 추세가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중동의 오일머니를 또 보더라도,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나 아랍에미리트 등은 전 세계 매년 무기 수입국가 5손가락 안에 드는 나라들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잠재적인 무기 수요 국가로서도 굉장히 좋은 파트너가 될 수 있고, 아랍에미리트도 실제로 KF-21 전투기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보자면 지금 뭐 우리 입장에서는 KF-21 전투기 개발이 막바지에 이르렀지만 뭐 이후에 이제 업그레이드 사업이나 PIP 사업을 할 때는 협력 파트너로 같이 또 우리가 검토를 해볼 수 있겠죠. 그러면서 그러한 단순한 뭐 공동 개발이나 공동 협력 차원이 아닌 이제는 더 나아가서 KF-21 전투기를 무기를 구매해주고 구매한 그 전투기를 또 주변 국가에 수출 세일즈 마케팅을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동 협력 프로그램들을 가동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 보자면 우리는 UAE와 같은 이런 나라들은 굉장히 좋은 파트너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KF-21 같은 차세대 전투기와 인공지능 무인 체계가 결합되면 앞으로 한국 공군의 작전 방식도 지금과는 달라질 수 있나요? 이제는 우리가 뭐 미래 전투기 개발의 모습을 상상을 해보면 앞으로 지금의 전투기의 어떤 기체 외형만 보더라도 일반적인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일반적인 전투기의 외형이 아닌 SF 공상과학 속 영화 속에 나오는 우주선과 같은 그런 기체 형상들이 또 많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최근에는 AI와 같은 인공지능 활용에 대한 부분이 또 가장 중요한 화두가 되고 있는데, 결국은 무인화와 스마트화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무인화되어 있는 전력이 얼마만큼 똑똑한 그런 진화된 AI 인공지능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느냐가 관건인데, 그래서 최근에는 무인의 스텔스 전투기들을 운영하겠다라고 전 세계 군사 강대국들은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 앞으로의 장차 한국 공군도 KF-21 전투기도 그런 부분을 염두하고 있고, 그래서 이러한 인공지능 활용을 통한 이제 무인 전투기 시대가 앞으로 열어 나갈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우리 한국군의 한국 공군의 어떤 작전 방식이나 이런 무기 운용 방식도 달라지겠죠. 그래서 뭐 단순히 우리가 얘기하는 뭐 멈티라고 하는 맨드 언맨드 티밍, 그래서 유무인 복합 체계를 뛰어넘는 결국은 엄티라고 하는 언맨드 티밍, 그래서 무무인 복합 체계인데 이는 AI 인공지능 등을 통한 완전 자율무일화된 무기 체계를 우리가 고려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앞으로 최첨단 무기 체계인 이러한 전투기의 진화, 어디까지 진화할 것이냐, 가장 중요한 부분은 결국은 이러한 첨단 무인 기술들을 접목 활용한 그런 무인 전투기의 등장, 그런 개발, 이런 부분까지도 우리 한국 공군과 우리 방산업계는 이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2026년의 수출 전망은 어떨 것으로 보시나요? KF-21 전투기 개발이 이제 막바지인데요. 이제 전력화 배치될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이 도입해서 운용 성능과 또 그러한 위용을 드러내면서 앞으로 세계의 또 많은 국가들로부터 관심을 받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FA-50 전투기도 지금 우리가 블랙 이글스가 지금 KF-21로 2028년께에는 이제 기체를 변경하기로 했는데, 전 세계 이렇게 공중 고개 이런 비행 편대를 운영하는 국가들 중에 5세대 전투기를 이렇게 운영하는 국가가 없기 때문에 우리로서도 상당히 또 많은 홍보가 될 것이라고 보여지고, 저도 이제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우리가 단순히 신형 전투기 개발에 이제 성공했다는 것에 그치는 게 아니라 그 다음 후속 버전을 위한 후속 전투기 개발에 대한 기체 연구, 그리고 업그레이드 사업들에 대한 부분, 그리고 해외의 많은 국가들의 또 KF-21 전투기가 수출됨으로써 결국은 우리의 이러한 방위산업, 그리고 우리의 이러한 방위 항공 기술 분야의 그러한 그 역량을 전 세계에 다시 한번 또 확인시켜 줄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전환점이자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가 됩니다. 대한민국 군사력이 세계 5위라는 평가가 나오는데요. 이 순위는 실제 전쟁 상황에서도 의미 있는 지표라고 볼 수 있나요? 이제 GFP죠. 글로벌 파이어 파워에서 매년 전 세계 각국의 군사력 순위를 발표하는데요. 물론 이 군사력 순위에는 이제 대량 살상 무기 중에 이제 핵무기 등은 제외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핵무기를 제외하고 군사력 순위를 평가하는 것이 과연 이게 온전한 평가가 될 것이냐, 뭐 많은 군사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또 이런 반론을 제기하는 분들이 많은데, 저도 여기에는 동의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군사적 순위에 대한 평가 순위는 우리가 참고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군사력 순위의 평가 지표가 한 많은 지표를 두고 있는데 한 40여 가지에서 50여 가지 정도의 주요 평가 항목들을 통해서 군사력 순위를 산출을 하는데, 여기에는 뭐 병력수, 그 다음에 재래식 무기의 보유수, 그 다음에 어떤 질적인 수준이나 뭐 여러 가지 그런 군 지휘 체계, 뭐 다양한 분야들을 다 평가를 하는데, 사실 이러한 군사력 순위는 우리가 참고 지표로 활용하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단순히 이 군사력 순위대로라면 전 세계 초강대국 중에 하나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도 이렇게 장기화될 수 없었겠죠. 그러니까 단순히 뭐 압도적인 병력 수나 그다음에 무기 수나 이런 것만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 뭐 다양한 무형의 요소들이 있을 수 있고, 그리고 또 전쟁의 속성이나 본질 자체가 그러합니다. 결국은 서양의 군사 전문가, 군사 사상가로 잘 알려져 있는 클라우제비치의 전쟁론을 보면 전쟁의 본질적 속성 중에 하나가 이제 전장의 불확실성, 그러니까 포그 오브 워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안개가 자욱한, 그러니까 그런 안개 속의 상황을 가리키면서 전쟁의 불확실성을 얘기했는데, 뭐 단순히 병력 수가 많고 어떤 무기가 보유 수량이 많다고 해서 전쟁에서 또는 전투에서 이긴다라고 하는 그런 공식이 성립되는 거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군사력 순위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어디까지나 참고 지표로 활용하면 좋을 것 같은데, 어쨌든 우리나라는 전 세계 군사력 순위 5위, 5손가락 안에 이름 올렸다는 것이죠. 뭐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좀 참고로 바라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북한은 병력 규모가 압도적인데 오늘날 전쟁에서는 병력 수보다 미사일 공굴력, 정밀 타격 능력이 더 중요해졌다고 봐야 하나요? 최근에 전쟁 양상이 좀 달라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은 한마디로 현대전의 양상이 뭐 기존의 그
지상과 공중, 해상. 그래서 우리가 3차원 공간이었다면 이제는 사이버와 우주 영역에 이르기까지. 그래서 이제는 전대미문의 우주에서까지도 우리는 어떤 전투나 전쟁을 가정해야 되는 상황이 됐는데 이제 5차원의 광역화됐다라는 거예요. 전장의 영역이. 그리고 초장사정화, 초정밀화라고 하는 두 단어로 압축되는데 그래서 오늘날 현대전쟁을 한마디로 더 버튼워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버튼워라는 게 그 미사일 발사 버튼을 누르는 것으로부터 이제는 전쟁이 시작되고 끝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단적인 사례가 지난 6월달 이스라엘과 이란 간의 전쟁이었는데 이스라엘과 이란 간의 전쟁이 방금 말씀드렸던 서로 양측이 미사일과 무인기 드론 등을 띄워 올리면서 서로 그렇게 공방을 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과 이란 간의 전쟁은 우리가 과거 바라보던 그런 대규모 병력이 충돌해서 벌어지는 물리적 충돌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런 병력과 병력 간의 대규모 병력 간에 벌이는 대규모 교전이 일어난 게 아니라 이스라엘과 이란 간의 전쟁은 상호 간의 미사일 투발과 그리고 무인기와 드론 등을 활용한 결국은 이러한 전쟁과 전투의 양상이었다는 것인데 지금 이런 것들이 굉장히 전장의 흐름, 전장의 판도를 뒤바꾸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북한은 128만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우리 국방부가 2년에 한 번씩 국방백서라는 걸 발간을 합니다. 근데 그 국방백서에는 북한군 상비병력 128만. 근데 북한의 인구가 2,500만. 근데 지금은 정확하게는 2,000만 내외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인구수 5천만. 근데 우리는 인구는 늘어나지만 병력수는 줄어들고 있는 상황인데 북한도 최근에 이 병력수가 128만이 채 안 될 거라는 주장이 많이 나오는데 사실 북한의 상비병력 128만이라는 수치는 한 번도 검증하지도 않았고 검증되지도 않는, 검증할 수 없는 수치죠. 그리고 이 128만이라는 숫자가 좀 온전한 수치가 맞는지는 한번 따져봐야 될 부분인데 최근에 북한도 좀 출산 장려 정책을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좀 출산 장려로 애를 많이 낳으라고 또 그런 이야기를 실제로 합니다. 그래서 북한도 지금 조금 출산율 저하에 대한 인구 감소 문제가 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여튼 북한의 무시할 수 없는 128만이라는 상비 병력, 그 다음에 그 재래식 무기의 압도적인 재래식 무기 보유 수는 우리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고 하지만 워낙 노후화돼 있고 그리고 제대로 돼 있는 정비나 그 다음에 무기의 어떤 질적 수준을 보자면 우리 한국산, 우리 대한민국의 무기와는 사실 비교 자체가 안 되죠. 그래서 단순히 뭐 북한과의 우리나라의 군사력 순위를 비교한다? 뭐 군사력 순위를 비교하더라도 비교 순위에서도 북한과는 이미 30위권 밖에 있는 북한과 그리고 우리나라는 전 세계 군사력 순위 5위에 있기 때문에 군사력 순위로만 비교한다는 것은 좀 비교 자체가 불가한데 다만 북한은 이 군사력 순위 평가 척도에는 포함되지 않은 핵무기 그리고 생화학 무기 등등등 이러한 비대칭 전력들이 북한의 가장 위험한 우리로서는 그러한 위해 요소가 북한의 이러한 대량 살상 무기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북한의 이러한 대량 살상 무기에 대한 부분 그리고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핵탄두 수량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북한이 결국은 투발 수단이 중요하거든요. 이 핵투발 수단. 그래서 미국이 북한의 이 핵투발 수단을 지금 굉장히 미국도 의식하는 게 이제는 북한의 그 화성 18형이나 화성 19형, 이제 화성 20형도 사거리가 5,000km에 달하거든요. 그러니까 사거리 5,000km라고 하는 것은 북한에 어디에서 발사나든 북한에서 발사된 미사일이 미국 본토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사정거리를 확보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단순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우리의 우방인 미국까지도 그래서 북한의 이러한 고도의 투발 수단들 그래서 이러한 투발 수단의 다양한 플랫폼들 이제는 뭐 잠수함용 대륙간 탄도미사일 등을 또 지금 개발하고 있는 입장에서 이제는 우주의 영역에 이르기까지 그래서 지난해 6월 러시아와 북한은 이제 새롭게 조약을 맺으면서 로켓 기술과 인공위성 기술들을 이전해 준다고 했는데 결국은 북한이 이러한 로켓 기술과 인공위성 기술을 응용해서 우주 무기로 활용할 것 아니냐라고 하는 우려도 나오는데 우리 이런 부분들 좀 눈여겨봐야 되는 부분이죠. 만약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생한다면 초기 48시간의 미사일 타격이 전쟁의 흐름을 좌우하는 구조라고 봐야 하나요? 오늘날 현대전의 양상은 이제 단기전 내지는 초단기전의 일종의 결전 형태로 벌어지는데요. 근데 이에 반론을 제기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그러면 우러 전쟁은 어떻게 된 거냐? 그러니까 우러 전쟁은 오늘날 현대전쟁의 양상에 있어서 좀 다른 흐름을 갖고 있어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만의 전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러시아는 중국과
이란, 북한 등 이들 나라들을 우리가 권위주의 진영의 국가들이라고 하는데 러시아는 지금 이들 권위주의 진영의 국가들의 군사적 지원과 원조를 받고 있고 북한군들도 실제로 파병을 가서 지금 현지 쿠르스크에서 지금 북한군 병력들이 러시아군과 같이 싸우고 있는 거 아닙니까? 우크라이나군하고 교전하고 있고 우크라이나는 마찬가지로 미국 등 나토와 같은 서방의 이를 우리는 자유주의 진영이라고 하는데 결국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만의 전쟁이 아니다. 그래서 일종의 권위주의 진영과 자유주의 진영 간 세력전, 대리전 양상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현대전은 단기전 내지는 초단기전 결전 형태이지만 이러한 세력 간 대리전은 장기화될 수밖에 없거든요. 실제로 1950년 6월 25일 발발한 한국전쟁 이때도 우리 대한민국과 북한만의 전쟁이 아니었어요. 북한은 당시 소련과 중국이 있었고 우리나라는 미국 등 또 서방의 그런 민주 진영, 그러니까 그때는 공산주의 진영과 민주주의 진영 간의 세력 간 대리전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1953년 7월 27일 휴전하게 됐는데 전쟁 발발 3년하고도 만 3년 1개월 만에 이제 휴전이 된 거죠. 그러니까 종전이라고도 말을 못하는 게 지금 현재 국제법상에는 휴전 상황이기 때문에 어쨌든 3년 이상 우린 장기화됐고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간에도 소강과 공방을 반복하고 있지만 결국은 횟수로 4년째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오늘날 이러한 전쟁의 양상 흐름이 좀 바뀌고 있고 만약에 정말 만약이란 가정인데 있어서도 안 되고 있지 않을 것이라고 저도 믿지만 만약에 한반도에서 다시 한번 전쟁이 벌어진다? 그러면 이 전쟁에 대한 전쟁 흐름은 어떻게 될 것이냐? 우리나라는 작게 5027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유사시 한반도에서 어떤 전쟁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이 작전 계획 5027에는 전쟁을 일주일 만에 전쟁을 끝내도록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전쟁 개시 첫날부터 이튿날까지 48시간 동안 한미 연합자산을 총동원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함으로써 전쟁을 일주일 안에 끝내겠다고 우리는 계획을 갖고 있는데 그럼 북한은 어떻게 하냐? 북한도 일주일 만에 전쟁을 끝내겠다고 해서 북한은 이 전쟁 계획을 7일 전쟁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 전쟁 계획 자체가 이름이 7일 전쟁입니다. 그래서 북한도 한반도에서 유사시 전쟁 상황이 벌어졌을 때는 일주일 안에 전쟁을 끝내겠다라는 계획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단순히 우리 한반도에서의 북한과 우리 한국군만의 작전 계획만이 아닌 이제 오늘날 현대전에서는 이러한 단기전 내지는 초단기전 일종의 결전 형태로 전쟁에 대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지만 다소 좀 복잡한 국제관계와 그런 메커니즘으로 인해서 전쟁의 흐름이 복잡화되고 다양화되고 있다. 복합화되고 있다. 뭐 이런 흐름들을 우리가 볼 수 있죠.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은 현재 위협은 되지만 관리 가능한 수준인가요? 아니면 여전히 가장 큰 불안 요소인가요? 인류 역사상 이른바 궁극의 무기이자 가장 강력한 무기는 핵무기입니다. 그리고 핵무기의 공식 사용은 사실상 2차 세계대전 태평양 전쟁 시절 결국에 1945년 8월 이제 그해 일본의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투하됐던 원자폭탄이 처음이자 마지막 공식 기록인데 그 이후에도 비공식 기록이 있긴 한데 어찌됐든 이러한 핵 전쟁은 없어야겠죠. 핵무기가 두 번 다시 사용되는 일은 우리 인류의 역사에 두 번 다시 없어야 될 것인데 지금 북한의 지금 핵무기 보유 수준 약 92여 기에서 120여 기 정도 된다고 추정을 하고 있지만 이 보유 수량이 계속 늘어나고 있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 핵탄두를 얼만큼 보유하고 있느냐보다 북한이 가령 아무리 많은 핵탄두를 보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투발할 수 있는 투발 수단이 없다고 하면 사실 핵탄두를 많이 갖고 있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근데 북한은 이러한 핵탄두 보유 수량을 늘려나가면서 핵 투발 능력을 고도화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동해상의 이러한 연례적인 핵 투발 능력을 고도화하기 위한 그런 미사일 시험 발사를 계속해서 강행하고 있고 그리고 핵탄두를 소형화 경량화해서 핵탄두를 실어서 쏠 수 있는 그래서 지금은 화성 20형 같은 경우에는 북한이 개발하고 있는 최신형 미사일인데 이제 이는 다탄두 미사일이라고 합니다. 이 다탄두 미사일은 탄두 하나에 여러 개의 이제 탄두를 실을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미사일 하나에 핵탄두를 5개 이상을 실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다탄두 미사일에 대한 부분 그래서 미사일 투발 능력을 고도화해 나가고 있고 투발 플랫폼을 또 다양화하고 있는 그런 측면을 보자면 사실 북한의 핵 능력은 사실은 핵탄두를 보유하는 것만 그치는 게 아니라 이 핵탄두, 핵무기를 사용하는
핵 토발 능력을 훨씬 더 고도화하고 있고 다양화하면서 계속해서 진화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위협적으로 인식이 되고 있고 이는 국제사회뿐만 아니라 미국도 굉장히 이에 대해서 우려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그 북한을 지칭하면서 뉴클리어 파워라는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 뉴클리어 파워는 그래서 이제 미국이 북한에 대한 핵 보유국으로서의 이 지위를 공식 인정해 준 것 아니냐라고 하는 뭐 그런 주장이 나왔는데 사실 그 뉴클리어 파워라는 뜻이 일반적인 핵 보유국을 지칭하는 용어는 맞습니다. 근데 그거는 일반적인 표현이고요. NPT 국제기구에서 얘기하는 핵 보유국의 공식 지위를 확인할 수 있는 명칭은 그 뉴클리어 웨폰 스테이트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트럼프가 예를 들어서 북한을 공식적인 핵 보유국으로 인정했다고 하면 그 핵 보유국으로서의 지위를 인정하는 공식 용어인 뉴클리어 웨폰 스테이트라는 용어를 썼겠죠. 뉴클리어 파워라는 용어를 쓴 게 아니라. 그리고 미국과 한국은 북한을 공식적인 핵 보유국으로 인정을 안 합니다. 그게 원칙이고 기준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북한의 핵에 대해서는 미국 정부 당국이나 우리 대한민국 정부는 CVID, 그래서 컴플리트, 그래서 완벽하고도 검증 가능한 그리고 불가역적인 핵 포기를 우리는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에게 비핵화하라는 요구를 하는 게 단순히 비핵화는 이제 크게는 보면 이제 핵 무기수를 감축하는 단계. 그래서 그 핵 무기를 감축하고 그리고 핵 저장 시설이나 핵 생산 시설 등을 폐기하면서 결국은 최종 엔드 스테이트는 핵을 폐기시키는 단계인데 이걸 우리가 CVID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궁극적인 엔드 스테이트는 우리 한국 정부와 미국 정부가 요구하는 수준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입니다. 그래서 보유하고 있는 핵무기도 스스로 폐기하고 핵 생산 저장 시설도 다 폐기시키는 그런 프로그램을 가동하는 게 CVID인데 북한이 이를 뭐 수용할 리가 만무하니까 그래서 나온 전략이 스몰 딜이라는 방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스몰 딜은 뭐냐면 이게 뭐 사실은 똑같은 얘기인데 좀 단계적인 이제 핵 포기를 유도하는 거죠. 그래서 보유하고 있는 핵탄두 수량을 줄여 나가면서 단계적으로 그런 단계를 통해서 스몰 딜로 가는 건데 북한은 그런 약속도 하고 지키지 않을 약속을 하면서 스몰 딜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는 스몰 딜이 아닌 CVID라고 하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고 미국 정부도 이제 그런 원칙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러니까 북한이 핵 자각 능력을 보아했을 때 사실 북한에 대한 이런 핵 위협을 관리하는 부분 관리한다는 것 자체가 통제가 쉽지 않죠. 왜냐하면 전 세계적으로도 북한만큼 예측 불가능하고 통제가 안 되는 나라가 거의 없어요. 이제 사실은 북한만한 나라가 없죠. 왜냐하면 이 북한은 이러한 뭐 미국을 상대로도 벼랑 끝 전술을 보이면서 뭐 이런 국제사회나 또는 미국 또는 한국 정부 등과도 사실 이 외교에 있어서 사실은 북한을 통제 관리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고 중국도 사실 북한에 대한 통제력을 좀 잃었다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그러니까 북한의 이러한 위협에 있어서 핵 위협이 과연 관리되고 통제될 수 있을 것이냐 이건 상당히 어려운 문제라고 보고 그런 문부준에서 보자면 미국과 한국 등 국제사회의 역량을 총 집결해서 사실은 북한에 대한 이런 핵 위협을 관리 통제하는 것 사실은 이건 단순히 한반도에서의 문제만으로 국한되는 게 아니라 자칫 북한의 돌발 행동이 제3차 세계대전이 핵 전쟁으로 확산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단순히 우리 한국 정부나 미국만이 아닌 전 세계적인 차원에서 국제적 어떤 그런 여론 또는 어떤 강력한 압력과 그런 것들이 관리 통제 수단으로 활용됨으로써 북한의 그런 핵 위협은 관리 통제를 해야 될 것인데 굉장히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예, 저는 상지대학교 군사학과에 근무하고 있는데요. 한국방위산업연구소를 또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근까지 뭐 전쟁과 무기 그리고 방위산업 등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이러한 방위산업에 대한 연구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유익한 이야기를 함께 공유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